네, 쉬는 시간 잘 가지셨나요? 지금부터 Q&A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잘 우선 김기열님께서 최근 강남 3구는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데 노도강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금리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이 강남 상구 신고가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파트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가격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정책 변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이 주제와 좀 다르게 본다 하면, 그냥 강남 상구는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 대출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15억 이상 되면 고가 아파트, 고가 주택으로 가요. 아예 LTV 자체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 부자들만, 소위 얘기하는 현금 부자들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고요. 그 반대로 강북 지역이나 뭐 어디 특정 지역, 이제 노도강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9억 원 언저리 이하 또는 9억 원 이상, 15억 이하 그 군이 좀 많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었고, 이 초반 때는. 그러다가 이제 이 시장 흐름이 쭉 흘러가다가 꼭 대출 금리의 영향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부 정책의 제 사견인데, 지금 최초에는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정책 변화가 좀 있는 게,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라고 이제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고, 그거에 따른 뭐 공급 대책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강북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잠재 수요로 좀 수도권 지역에 아마 청약 시장도 좀 노리는 것 같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래량이 좀 줄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네. 이거는 뭐 제 기본적인 뭐랄까 사견이고요. 저는 아파트 쪽보다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 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그러면 저는 이제 투자가 아닌 사업적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 좀 이 질문과는 어떻게 답변이 만족스럽게 된지 모르겠으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슈퍼블님께서 금융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지식과 감을 쌓아가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정책이 주택 안정화 방안이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가계부채 정책이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보도자료예요. 그 홈페이지, 그러니까 뭐 구토교통부를 들어가시든 아니면 금감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언론에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정제화 시켜서.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보도자료를 제일 먼저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전부 다 읽어봐요. 읽어보고 그거에 맞게끔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고요.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다시 찾아보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정책 변화가 어떻게 돼가고 있고, 금융기관에 또 그게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를 좀 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차가 있어요. 금융위에서는 큰 틀을 이제 만들어주고 은행연합회 같은 데다가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은행연합회든 무슨 뭐 상호금융저축은행 뭐 연합회든 하여간 그 은행들이 모여있는 최고 상위기관에서 그 발표된 정책에 맞춰서 은행의 방향을 또 정해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은행들이 각자 은행마다의 기준을 만들어주죠. 근데 거의 유사해요. 그 유사한 게 이제 시중은행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잘 아는 은행이 뭐가 있겠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신한은행? 신한은행. 네. 또 뭐 있죠?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농협국민? 농협국민. 네. 요번에 그리고 하나 있죠. 하나은행. 하나은행. 보면 요번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가계부채 대책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실행을. 몇 개월 동안. 그러다가 이제 시장 반응이 안 좋고 여론이 악화되고 정부에서 그걸 빼버리니까 이제 풀었거든요. 네네. 이런 형식으로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 그 턴이 한 2, 3주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일단 제일 먼저 정리를 해보면 그 보도자료를 확보한다. 네. 거기에 있는 걸 다
읽어본다. 그리고 용어 정리한다. 네. 용어 정리 후에 은행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지를 저는 보통 잘 아는 대부계를 통해서 좀 받아봐요. 대출 심사역. 그러니까 심사역도 있고 네. 대출을 대출을 접수받아서 네. 올리는 사람이 있죠. 네. 네네. 그런 분들이랑 이 정책을 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음. 기준이 명확해져요. 은행권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제가 방향성을 잡죠.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게 지금 우리 주제는 뭐냐면 가계부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저희 쪽은 이제 가계부채가 아니라 사업 쪽이라 네.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공부하실 수 있는 방향성은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은행 창구를 찾아가서 결국 은행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런 걸 최대한 많이 여쭤보고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지인 찬스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네요. 은행 쪽에 계시는.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좋습니다. 네. 네네. 되게 수포벌님의 질문에 대해서 진짜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저기 같아요. 올라왔네요. 수포벌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자기의 주거래 은행을 선정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꼭 한 군데 은행이 아니라 복수 거래 은행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수포벌님 7번 추가해 주세요. 너무 좋은 팁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케빈 윤님께서 네. 연사님, 직장인 입장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적정한 레버리지 규모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부동산 담보 감정가와 연봉 등 다른 변수들은 어떤 게 또 고려를 해야 될지 여쭤보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가장 많이 일으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사업적으로 볼 때 조금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개발 사업, 이거는 이제 좀 의견들이 다 연사들마다 다르니까, 네네. 이건 제 중심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할 때 두 가지 금융을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 자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 행위를 할 때 시설 자금을 쓸 수가 있어요. 기준이 좀 명확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자본 준비금이라고 해서 에코티 개념이 있는데 이게 레버레이지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자본금이 얼마가 있냐라고 두 군데에서 물어봐요. 한 군데는 PF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 자본금을 전체 사업비의 20%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군데에서는 전체 사업비의 30%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 10% 차이가 굉장히 갭이 큰 거예요. 근데 내가 선정한 사업지가 숨은 가치가 굉장히 좋아. 그럴 때는 내가 적은 돈 넣고 20%짜리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20%짜리와 30%짜리의 차이가 뭐냐면 금리가 이 금리가 보통 2%에서 3% 정도 차이가 나요. 네. 돈에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30%짜리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돈에 여유가 있더라도 사업지가 너무 괜찮아. 그때는 확실할 때는 레버리지를 확 일으키는 거죠.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레버리지를 일으킬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냐예요. 제가 아까 내용을 말씀드릴 때 저는 레버리지를 시장에서 일으킬 수 있는 레버리지, 즉 영끌이라고 하나요? 네, 영원까지 다 모아갖고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이 레버리지를 제가 감당을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두 번째가 내가 영원까지 끌어 모았을 때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숨은 가치. 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냐예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원까지 끌어 모아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이미 LTV 규정이 담보 대출 비율이 딱 정해져 있고 부채 총량에 걸리면 그건 정책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저희들이 레버리지를 영혼까지 끌어모을 수 있고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사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예요. 근데 이 레버리지가 은행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죠?
갭 투자예요. 네. 이 갭 투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레버레이지, 즉 금융권이 아닌 어떤 걸 이용하죠? 사금융, 개인 거를 이용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었어요. 갭 투자는요, 두 가지 전제가 같이 가야 돼요. 절대 시세가 어떻다? 하락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전세 가격도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제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임차인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즉 깡통주택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명확하다 그러면 갭 투자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결국 네. 부동산의 내재 가치를 판단하는 게 그렇죠. 그 담보 감정가를 정확하게 내가 좀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랑 가장 관련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감정 가격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어요. 네네.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고 왜냐하면 이미 실거래가가 다 오픈이 되어 있고 네. 가격, 현재 시세의 가격이 호가든 실거래가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게 바로 KB 시세예요. 네네. 그 KB 시세를 가지고 감정을 대체하거든요. 근데 이 감정하는 담보 감정은 기준이 명확해요. 우리 간평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이분들이 가격을 시장에서 평가를 했을 때 이분들이 다치지 않는다는 전제예요. 전제하에서. 즉 만약에 감정을 잘못해주면 네. 은행에서 손해가 일어나면 개인 변상까지 해야 돼요. 네네. 그러면 이분들은 그 직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내가 간평사라 그러면 네. 함부로 감정 가격을 낼 수 있냐는 거예요. 최대한 그렇죠. 네. 최대한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와 별개로 저희들처럼 빨간 벽돌집에 숨어 있는 내재적 가치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리고 이 가격들을 감정을 냈을 때 아파트가 아니니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거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겠죠. 이 간평사들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흔들어 줄 수 있냐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간평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100원으로 감정을 냈어. 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100원 이상이야. 네네. 그러면 이거를 왜 100원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거꾸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즉 간평사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다면은 협상이 가능해요. 네네. 가격이 이분이 뭐라고 할까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적인 범위에서. 그러니까 담보감정과 그 연봉과의 변수보다 저는 우리가 이제 숨어져 있는 내재적 가치를 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냐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내가 말씀하신 게 연봉, 즉 레버레이지를 최대한 일으켰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의 그 차이겠죠. 네. SJ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렇죠. 그리고 그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 네, 그렇죠. 두 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을 온전하게 내 생각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간평사의 감정평가사의 입장이 돼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보수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할 때 투자든 사업이든 관점은 단 하나다예요. 내가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업은 열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간평사들의 그런 사업 분석하는 그런 네, 툴이 있어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배우면 네네.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활용 시 이자율은 고정금리, 변동금리 중 하나가 무조건 유리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정책, 경제 등에 의해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맞아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네. 케빈유님, 네,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채연님께서 오늘 금융 전략 주제 너무 좋대요. 좋다 하셨는데,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금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그래서 초보라면 컨설팅은 매번 받기도 좀 힘들고 공부하자니 오늘 말씀하신 주제에 대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대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도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금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동산은 종합적인 그
뭐라고 그럴까, 융합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여기에 이제 금융과 법률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이게 짬뽕이 돼 네네. 있는데, 이게 그 금융 전략을 짜기보다 금융 전략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고, 또 앞서서 이야기한 거와 똑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즉, 부동산을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냐. 저 부동산이 리스크가 있냐 없냐를 먼저 파악해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한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아, 예. 네, 경제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파악을 해봐야 되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아, 그러면서. 그쵸. 어. 이 두 가지가 되면 그 다음에 나에 맞는 금융 전략이 나오는 거죠. 금융 구조가. 네네. 근데 금융 구조만 바라보면 이 두 가지는 이게 부차적인 게 아니라 부차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네요. 네, 우선순위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일단 부동산이 과연 갖고 있는 가지는 가치가 무엇일까? 네. 이 부동산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딱 맞을까? 이게 이제 금이냐 또는 은이냐 동이냐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좀 시각 관점 이게 필요하겠죠. 네. 그렇네요. 금을 빌리는 대출 전략 다르고 네네. 은을 빌리는 은은 대출 다른 거니까.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강채연님께서는 이제 대출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성이나 그리고 네.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 이 두 가지를 또 공부해 보시면은 그렇죠. 초보자에게 네, 네. 너무 좋은 공부일 것 같고요. 네, 그냥 깨알 자랑하면 저희 유치원 책 읽어보시면 저기 여기. 네. 기본적인 그 부동산을 어떻게 이제 공부해야 될지는 좀 방향성은 나올 거예요. 네, 네네. 네. 그 다음 이제 유소님께서 현재 대출 규제가 이미 많이 좀 이제 빡빡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LTV도 많이 네네, 이제 좀 네. 제한이 많고 그러면은 이 뜻은 그럼 그 제한을 꽉 채워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이거는 굉장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역마다 달라요. 네. 이게 이제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저렇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우리 전국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해진 지역을 너무 바운드리가 넓으니까 네. 저는 이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네. 도시라는 게, 도시는 무엇으로 먹고 살까요? 사람이 그렇죠. 아닐까요? 사람으로 먹고 살아요.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먹고 살까요? 일을 해서? 그렇죠. 네. 경제로 먹고 사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의 인구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어딜까요? 서울 수도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보세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 상구, 그 외의 지역들, 이 강남 상구와 특히 강남권과 연계되어 있는 교통망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지역들은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게 바로 광역교통망인데, 그러면 이 광역교통망이 갖고 있는 힘은 뭐냐면 거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인데 네.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왜 3기 신도시에 GTX 얘기가 나오고 뭐 GTX 연결을 했다 뭐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즉 서울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시간이 얼마가 단축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최대로 당겨도 위험이 덜할까요의 뜻은 뭐냐면 서울, 강남 이후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지역은 맞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 인구가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 모든 사람이 80% 이상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대기 수요자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 가격들이 거의 30% 이상 다 폭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폭등을 한지를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격이 조금 저평가돼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풍부한 유동성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게 기폭제가 된 거예요. 즉 공급이 서울에 있는 주택 공급량을 보시게 되면 거의 공급량 변화가 없었어요. 네. 10년 동안.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네. 네.
그럼 결국 네. 지금 이 현 상황을 되게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그렇죠. 지역별로 다르기 네네.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그렇게 했다고 네. 그게 안전한 지금 안전 마진이 많이 남아있겠지 이렇게만 무슨 생각하는 거는 되게 좀 위험한 견해죠. 그렇네요. 네네.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들면 제주도가 한참 핫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확 꺾였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최대로 레버레이지를 땡겨도 위험하지 않은 지역이 있고요. 위험한 지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가 지역마다 상황마다를 다 실시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일괄 규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유서님 좀 판단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기열님께서 정부에서 세금을 올리면 집주인은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을 올려서 그 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게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동일한 현상이 발생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김기열님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만 하세요. 네. 네. 별로 관심 없으신 아파트에 대해서 계속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참 곤란한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저는 이 얘기가 예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는 게 금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전가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인컴, 즉 들어오는 건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렇네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금리 문제 뿐만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세제 문제도 봐야 돼요. 네. 지금 납부하는 세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금리로 한정 지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암암리에 시장에 충격은 있을 겁니다. 네. 네, 김기열님 요 답변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SJ님께서 지금까지 연사님들께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으니 대출을 두려워하지 마라 같은 동기부여 측면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하선 연사님께서는 투자자들에게 경종 울리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저 같은 쫄보분이 너무 좋은 내용이네 하셨는데 이게 약간 이전에 해주신 분들이 대출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측면이 아마도 제 생각에 하선 연사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취지였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출은 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희 그러니까 아까 제 강연 중에 나왔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한 사업을 하게 되면 20%가 요번에 이제 매각한 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에코티가 12억 있었어요. 네. 12억 있었고 대출을 얼마 받았냐면 30억 받았어요. 네. 그러면 제가 대출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건 아니네요. 아니죠. 네네. 대출을 두려워하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모르고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가치를 모르고 아무데나 레버레이지가 최고다,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의사결정 도구 자체가 명확한 기준들이 저는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정확한 저희 사업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같은 맥락인데 뭐라 그럴까 대출을 두려워하라 마라의 차이는 아니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감당할 수 있냐 없냐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연사님들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네네. 아마 같은 포인트를 계속 강조해 주신 것 같아서 SJ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LC님 안녕하세요. 좋은 거 잘 듣고 있습니다. 금융을 지배하라는 이제 내용을 하셨으니까 왠지 연사님께서는 부동산 말고도 다른 금융자산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으실까. 저희 MZ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모아서 부동산 해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연사님께서는 어떻게 투자하고 계세요?
저는 온리 부동산밖에 모릅니다. 아, 부동산 중에서도 부동산 네. 금융 쪽으로 집중돼 있고요. 네. 그게 좀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릅니다. 네, 그럼 그리고- 처음 시작하실 때도 부동산으로 네, 하셨어요? 부동산으로 이제 처음에 입문을 했고요. 음. 부동산 중에 부동산을 거의 2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제가 분양만 안 해봤습니다. 아. 네, 분양 쪽만 안 해보고, 부동산 쪽은 다 하다못해 중개부터 네. 중개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주식을 통해서 자금 마련해서 부동산으로 오는 거는 저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제가 주식을 못했던 이유는 주식에 대해 지식을 잘 몰랐어요. 주식이라는 것도 잘 몰랐고. 아, 네네. 네, 알았으면 저는 그 길을 먼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저희 같이 네.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서 부동산 넘어오는 케이스도 너무 좋은 루트일 수 있네요. 저희와 지금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하는 자산운용사 대표도 네. 주식으로 시작을 해서 음. 자산가가 됐고요. 네. 그 자산가는 지금 현재 주식을 안 하고 있어요. 부동산 관련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럼 이제 양기항님. 네. 부동산 대출 규제에 따라 디딤돌 대출 대상의 경우 부부 합산 연봉 6천 이하이던데 그런 분들은 다른 대출이 없어야 가능한 건가요? 이건 상품 이야기인데요. 이 대출 상품은 제가 그 상담하는 상담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디딤돌이라는 대출 상품은 아마 생애 최초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 기준에 맞게끔 맞아야지만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디딤돌 대출이 국민주택기금인가 아니면 도시 무슨 기금에 의해서 네.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도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네네. 네네. 그래서 금리도 굉장히 저렴하게 시중금리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은행에 가셔서 직접적으로 상품 상담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여쭤보라는 말씀을 계속 네네. 해주고 계신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보시는 게 좋아요. 물어보니 제일 좋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SJ님께서 내년 네. 대선과 같이 정책 리스크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그럼 일단 이 상황은 투자를 유보하고 지켜보는 편이 좋을까요? 네. 그 다음에 물론 굵직한 정책 골자들은 네, 대선 네. 공약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네. 네. 오히려 이게 기회인가 네. 싶기도 하고 네. 세세한 내용에 따라서 또 막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연사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냥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네. 저 지금 사업지 찾고 있습니다. 사업지 찾고 있고요. 누가 되든 똑같습니다. 아. 네, 누가 되든 똑같고요. 음.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그 정책에 대해서 뭐 순응할 뿐입니다. 네. 그런 기준들이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네. 주거용 즉 주택 컨텐츠는 개발을 안 해요. 아, 네네네. 제재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아, 네, 네네. 그래서 비주거용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비주거용만 개발하시는 네. 연사님 입장에서는 네. 누가 되든 상관없이 네, 상관없습니다. 그걸 대비하면서 이제 네네. 하고 네. 계시다. 어차피 방향은 여기서 이미 음. 주택 쪽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뀔지는. 네네. 근데 이제 보수 성향이냐 아니면 민주 성향이냐에 따라서 진보 성향이냐에 따라서 정책 기조는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내세우고 있는 기조를 확 선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보수 성향이 잡는다 하면 네.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를 풀고 네. 이게 바로 세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대출 규제를 LTV를 좀 약간 광범위하게 풀 것 같아요. 네네. 요 정도.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보면 누가 되든 똑같다가 아니라 네.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사업적인 포인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계대출은 제재가 심해요. 네. 근데 저희 쪽 이 사업적 대출은 제재를 요건만 맞으면 가계대출보다는 덜 받아요. 아. 네. 그러니까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이제 근데 사실 가계대출을 받으려는 네네. 입장에서는 네네. 누가 되든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보가 되면 지금 진보에서 얘기하는 대선 주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보수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진보는 정권을 잡아봐야 알 것 같고 네. 보수 쪽은 명확할 것 같아요. 세법 개정될 것 같아요. 대출 금융 정책도 좀 유하게 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도 결국에는 이거보다 실질적인 공급이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서 이제 SJ님이 네. 일단 투자를 보유하고 지켜보는 편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의 선택은 저는 일단 맞습니다. 지켜볼 것 같아요. 이 아파트 쪽이나 뭐 주택 시장을 본다 하면. 근데 네. 이제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누가 잡던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지를 계속 컨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거랑 비주거랑 분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와 사업과 분리해서. 네네. 특히 네. 이제 사업을 하시는 데서도 주거용 쪽은 네네. 아니시고. 네. 저희 쪽은 아니니까. 네네. 네. 그러면은 아마 또 그럼 시나리오로 여러 가지 좀 네네.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굉장히 조금 SJ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보셔야 돼요. 즉, 이제 여지까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해왔던 정책을 잘 보시면 워딩이 딱 들어가 있어요. 주택 안정화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기조가 어디의 기조랑 똑같냐면 우리가 이거 하나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200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각 정부별로 끊어서 네. 주택 정책을 좀 한번 쭉 시계열표로 쭉 나열을 해보세요. 이거 심교훈 교수님 하셨어요. 그랬어요? 하셨어요. 네. 그랬군요. 네. 네네. 이걸 꼭 한번 도표화 시켜보세요. 그리고 어떤 정부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지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것도 해놓으셨어요. 네네. 그러면, 안 그러면 이제 신경 교수님 거 한번 다시 들으셔도 되는데, 네. 똑같은 포인트를 찾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내가 이제 유보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어느 정도의 근거는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네네네. 이게 이렇게 상단과 하단을 네네. 어떤 밴드를 또 설정해 볼 수 네네.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요 네.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면 하고 그렇죠. 아니면 좀 참고. 네, 그러니까 이 정책 기조는 이 방향성은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네. 보수는 보수 나름대로의 정책을 바라보는 시장 상황의 관점이 있고, 진보는 진보 나름대로의 바라보는 성향이 있는데, 제가 여지까지 느낀 성향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진보는 강남을 잡으려는, 강남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을 일관되게 규제한다. 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그냥 제 사견입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도 SJ님 질문 덕분에 네. 이게 연사님의 또 사견까지 디테일하게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굉장히 좀 당황하지만, 계속 그래도,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강채영님, SJ님과 비슷한 네네네. 거였는데, 대출 기술의 금융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계속 투자를 사는 금융을 이용한 노하우, 금융기관 이용하는 노하우? 이거는 좀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오프라인 계획이 있으면 오프라인 때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희가 제가 듣기로 어제 네네. 오프라인에서 한번 모이면 어떨까 이런 얘기 나왔다고 들었어요. 저는 무조건 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네네.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때 우리 연사님 초빙해서 또 못 들어본 이런 질문들도.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노하우는 개발 사업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부차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우리은행 금융기관 그쪽 담당자를 한번 초빙을 해볼게요. 개수까지 초빙하셔서? 네. 가계부채 쪽은 그쪽이 더 강하니까. 너무 가계대출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강채영님 연락 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소망나무님 내년 집가 어떻게 될까? 금리 인상 기사를 보면 거래의 주거 매수율이 위축된 것 같은데요. 근데 요거 황선태 연사님이 답변을 해주셨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황선태 연사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간 전국적으로 올 라이즈 시장이었다면 현재는 숨고르기 시장이라 생각되고요. 급등 후 숨고르기. 이후엔 입지가 좋은 곳은 완만한 상승세. 덩달아 올랐던 곳은 조정기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좋은 입지 내에서도 아몰라 나 혼자 신고가 달리는 양극화 내에 또 양극화 시장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것도 제 사견이에요. 네. 저는 우리 황성태 이사의 말에 동의를 하고요. 저랑 황성태 이사는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근데 이제 그 양극화 현상은 분명히 일어날 거고요. 그게 빨라질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도시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를 말씀드렸어요. 네. 이게 던지는 화두가 굉장히 큽니다. 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왜 도시에 집중하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질문이 보면 굉장히 폭이 넓어요. 네. 이 폭을 좀 줄여보시자고요. 그 질문하신 분이 소망나무님이 내년 집값은 그러면 전국적인 통계치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 소망나무님이 어느 지역의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그 볼 수 있는 빅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첫 번째가 이제 한국부동산원, 즉 감정원 자료를 보면 되고요. 두 번째가 KB 이거 보면 되고요. 그리고 뭐 사이트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사이트 얘기하셔도 되죠. 부동산 지인이라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지수를 전망하는 쪽이 있어요. 이걸 네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대 김경민 교수님이 만드신 부트캠프 이 자료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이 데이터에는 굉장히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거시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볼 것인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간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하나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모든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한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단 가격이 떨어지는 데도 있겠죠. 그게 뭐와 연관성이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으니까 저의 사견을 계속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사고가 확장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연사들이 던지는 메시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들이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너무 많은 것을 알려드려도 좋지만 그건 하등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네네. 소망나무님 어디 집값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질문 한번 좁혀보시고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KB 그다음에 부동산 지인 그리고 부트캠프 등등 데이터를 보시는 걸 한번 먼저 해보시면 그렇죠. 데이터를 보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 매매 가격 지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러니까 아까 뭐 신경 교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저도 좀 사실 놀랐어요. 그 시계열을 쫙 펴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드렸어요. 그랬어요? 네, 잘하셨네. 이게 대선마다 과거를 다 잊고 지금만 바라보고 판단하려면 또 너무 0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다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기 시계를 쭉 보는 연습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좋죠. 이거는 본인들이 만들어야 돼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아마 이제 안창구님 질문이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거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볼 때 간평사의 눈으로 보수적으로 보면 좋다 하셨는데 보유주택을 매도할 때도 같은 시각을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시각 봐야 되는지 이거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죠.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네요. 네네. 우리가 매도자 입장이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로 많이 받아야겠죠. 네네. 그러면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을 주택인데 이 주택이 아파트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단독주택을 뜻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네. 또는 주상복합을 뜻하는 건지 좀 달아주시겠어요? 네. 안창구님 혹시 어떤 주택 종류인지 한번 달아주시면은 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혹시 뭐 질문을 놓친 게 있는지 제가 점검하고 있겠습니다.
안창근님 그 질문 이후로는 없는 것 같네요. 아파트라고 하셨습니다.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그게 이제 매도 타이밍이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 팁을 드리면 네. 제가 그냥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네. 부동산 지인을 가지고 네. 한번 계속 연구를 해보세요. 음. 그럼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과거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니요. 그거는 어떻게 현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직관화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뛸지 안 뛸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예, 그들이 이제 로우 데이터를 받아서 본인들이 이제 가공을 했는데, 네. 그게 잘 맞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예측할 수 있어요. 네, 네. 여러분 부동산 지인 꼭 기억해 네, 주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부동산 지인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쵸. 네. 직접 활용하시고 네. 추천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쵸.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은 여기서 정도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마무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고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데,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예요. 아.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빅데이터가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위에 정책적인 방향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이 정책과 법률을 가장 알아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이 시장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네, 주식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면 하나의 제가 봤을 때 상품이에요. 상품인데 이 상품이 세상에 없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정말 이 상품을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하면 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야겠죠. 아까 안창군 님이 매도자 입장에서 네. 만약에 팔 때는 간평사의 기준을 바라봐야 될까요? 라고 네네. 질문하셨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간평사의 기준은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이에요. 네. 우리가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간평사의 시각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너무 보수적이라도 의사결정을 못 하겠죠. 네. 시세가 예를 들어서 100인데 간평사는 80으로 봐. 네.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그래. 네. 매도인한테 80 주세요라고 80에 파세요 그러면 매도인은 절대 안 팔겠죠. 네. 그러면 이 100에 있는 가치와 정말 매도인이 이야기하는 그 금액적인 가치가 숨겨져 있을까?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일까? 아닐까? 또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일까? 매도인이.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기준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매도인 입장이 굉장히 급해. 급하면 어떻게 됐어요? 시장 가격보다 낮게 팔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내가 좀 시장에 대응하면서 유연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장 가격대로 파는 거예요. 주식 단가 매길 때 최하부터 빠지잖아요. 그럼 매단 단가가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최하에 있는 것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매수 타이밍이 있고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장을 거시적으로 볼 것인가 미시적으로 볼 것인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 미래가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봐야 될 것들이 많고 도시계획적으로도 좀 봐야 될 게 많아요. 저희가 사업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장에서 주는 시그널은 명확해요. 명확하기 때문에 그 흐름만 잘 타면 순풍순풍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라고 왜 슬픈 과거가 없었겠습니까? 눈물 젖은 빵이 먹어본 적이 없었겠어요. 그냥 이런 자리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단시간 내에 저처럼 고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패스 캠퍼스 강의 들으시면 돼요. 내가 너무 직관적인가? 네네. 그쵸.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냥 우리 오프라인에서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오늘은 라이브 시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나중에 봬요. 네, 좋은 밤 되세요.